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게 이제 25페이지, 26페이지 교육 자료랑 다른 것 같다. 다릅니다. 이거는 배포되면 안 되는 자료여서요. 이건 제가 이제 그 별도 강의용 자료입니다. 이게 다 보시면 다 컨설팅 보고서예요. 제가 직접 했던 다 그런 것들이어서 100%다 이제 사례들이기 때문에 공유 못 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최대한 뭐 사진을 찍으시거나 뭐 필기를 하시거나 그러시면, 그러니까 없는 장표는 사진이나 필기 찍으셔도 되고, 나중에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자료 이거 배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제 인비이기 때문에 그 조금 컨피덴셜만 잘, 보안 유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이거 제가 허락 없이 썼다고 고객사 혹은 머서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 컨트리부터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급이나 성과급을 뭘로 결정할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평가 지표를 무엇으로 볼래? 라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직무로 볼 거냐? 요즘 뭐 직무급 많이 하죠. 직무급이 옛날에는 공공기관 위주로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였나요?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일반 기업 그룹에서도 직무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졌습니다.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량과 스킬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일반 기업은 직무에 대해서 직무 평가하는 경우도 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직무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기본급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을 기준이 되는 성과를 어떻게 볼 거야? 라는 관점에서 많이들 이야기 나오는 게 보통 이제 KPI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조금 더 이제 선진화된 기업은 뭐 OKR도 많이 하고 있고요. 성과 체크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과정 관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말 이제 옛날 기업은 MBO 있죠. MBO. 어쨌든 어떤 형식이 됐든 좋은데, 이런 틀 안에서 성과를 뭐 직무에 따라서 그 성과 지표를 차등할 것인지, 아니면 뭐 역량과 행동 지표로 공통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구체적으로 기본급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급을 설계할 때에는 먼저 보상 정책선을 잡고, 그 뒤에 페이밴드 초안을, 이건 이제 그거죠. 아까 제가 보상 정책선을 기준으로 페이 레벨을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정은 페이밴드가 있다라는 가정인데, 그게 아니라 페이밴드가 없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정책선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겠죠. 하나는 기존에 페이밴드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페이밴드가 어떻게든 설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 페이밴드 미드 포인트를 쭉 연결을 해 보시고요. 이 미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보상을 올려낼 것인지를 하고, 올려내는 시점에 대해서 페이밴드를 다시 그려내시면 되는 겁니다. 페이밴드가 있는 경우에는. 페이밴드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 정책선을 내가 4대 과차 부가 있다라고 하면 사원 이 정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정도로 보상 정책선을 찍으시고요. 적정한 보상의 중간값 수준이 어느 정도를 찍어내신 뒤에, 그때 이제 위아래로 이제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벌려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벌려내는 값을 저희가 페이 레인지라고 하고요. 페이 밴드의 레인지라고, 셀러리 레인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보통 위아래 기준으로 해서 한 20에서 30%가 정말 적게 벌린 거고요. 보통 4에서 50% 정도 벌리는 것 같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60%까지. 그러니까 셀러리가 이제, 그러니까 맥스 값에서 그러니까 민에서 맥스 값으로 올라가는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 레인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한 성과주의 도입이 아니라 좀 어느 성과주의를 워킹할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하시면 4에서 50% 정도를 기준으로 페이밴드를 넓게 벌려내시면 됩니다. 이게 페이밴드 설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인 거고요. 이것과 동시에 고려해야 될 건요. 이건 이제 페이밴드 레인지라는 황금 숫자를 찍은 거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임의적으로 결정을 기업에 맞는 걸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써요. 하나 페이 레인지를 갖고 벌리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 이제 4대 과차 부가 있으면은 사원 초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원 뭐 근속연 그 표준 체류 연수가 사원 4년, 대리 4년, 과장 5년, 뭐 차장 6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제 4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체류한 뒤에 대리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럼 그렇게 이제 4년 정도 체류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민값에서 요이 땅 시작을 하면 1, 2, 3, 4년도 정도의 페이밴드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페이밴드 맥스 값을 결정할 때에는 그래서 이제 4년 체류한다라고 해서 4승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승진 누락을 할 수가 있죠. 한 2, 3년 정도. 그래서 이제 한 5, 6, 한 2년 정도를 추가를 해서 이 사람이 초임부터 맥스값까지 기준 인상률 대략적으로 한 1.02, 한 2%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2% 정도씩 매년 인상을 받았을 때에 6년 뒤면 도달할 수 있는 상한을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속연수, 표준 체류연수에 기반을 해서 페이밴드 레인지의 맥스 값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페이밴드 민값은 사전에 좀 결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설계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먼저 보산 정책성을 결정을 하신 뒤에 페이밴드 초안, 이때 이제 페이지 레인지 스프레드를 어느 정도, 페이밴드 레인지 스프레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정하시고, 그 뒤에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밴드를 설계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초임부터 한 4, 5년, 한 근속년, 그 표준 체류년수, 직급별 표준 체류년수를 2, 3년 도과해도 꼭대기에 닿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과정이 적절성 검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밴드가 설계가 되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셀러리 레인지뿐만 아니라 이 오버랩이에요. 페이밴드를 운영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의 페이밴드를 다시 놓고 보니까 오버랩이 없이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의 페이밴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부장 쪽은 승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겠죠. 자, 페이밴드가 짧죠. 페이밴드가 이제 뚱뚱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버랩이 없으니까. 오버랩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직급에서 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페이밴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직급의 기준값이 있으면은 연차 혹은 역량에 따라서 그 고저를 달리 정한다. 또 페이밴드의 철학에 조금 더 접근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같은 연차의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역량에 따라서 위치가 다를 수가 있다입니다. 같은 차장 2년 차인데도 누구는 여기 있고 누구는 여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철학을 설계를 했는데 그럼 이제 페이밴드 철학은 그렇잖아요. 같은 직급 안에서 연차에 따라 차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직급 간에는 어떨까요? 다른 직급에서 여기가 차장이고 여기가 부장이면 자, 차장 5년 차가 부장 1년 차보다 오버랩이 없다는 얘기는 무조건 차장 5년 차 혹은 차장 2년 차인데 고성과자라 하더라도 부장 1년 차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위계를 인정한다는 얘기겠죠. 오버랩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바람직한 페이밴드는 오버랩을 둡니다. 바람직한 페이밴드는 오버랩이 있어야 그에 맞는 철학인 거예요. 성과주의 철학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차장 5년 차, 차장 2년 차인데 고성과자가 부장 2년 차인데 저성과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역할에 대한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할 때의 역할 변화, 근속 연수의 쌓임, 누적 이런 것보다 더 중요시하는 거는 같은 연차 혹은 전연차라고 하더라도 역량이 출중하고 성과가 높으면은 높은 기본급을 가져갈 수 있는 체계다라는 것들이 바로 페이밴드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번에 전화판결 사례 같은 것들을 이제 보시면 호봉제에서 그대로 받지 말고 이런 페이밴드 같은 걸 그려서 이참에 연봉제 제대로 된 페이밴드를 설계하시면서 소송가액을 많이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거에 가깝게 인정을 해주시면 한 10년 정도 쭉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그게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손해가 나긴 하겠죠. 이제 재무적인 어떠한 유동성에 있어서의 어떠한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어쨌든 이러한 페이밴드 같은 이러한 제도들을 하나 우리가 받아낸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제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용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연봉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페이밴드를 설계했다라고 하더라도 오버랩이 없다라고 하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절대적인 숫자들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숫자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급별 이거 이제 방식 1, 2가 있지만 둘 다 합쳐서 씁니다. 합쳐서 보통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레인지를 적정 레인지를 예를 들면 우리는 성과주의 도입형이다 라고 해서 50%로 했다라고 하면은 위아래 25%씩 나눠서 설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맥스값, 민값의 이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의미 있는 거라기보다는요, 이 벌려내는 이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임금 정책선에 따라 페이밴드를 설계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모습은 뭐죠? 체등형이죠. 위로 갈수록 기울기가 길어집니다. 그 말인 즉슨 위치급자로 갈수록 보상이 높아진다. 맥스 값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이건 미디안 값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상위직급자를 존중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페이밴드를 설계할 수가 있겠죠. 많은 기업들에서 요즘 유행처럼요. 요즘은 한 3년, 4년 전 정도의 유행처럼 번졌던 게 바로 하후 상박식입니다. 하후 상박식. 그러니까 이제 주니어들이 이제 임금 인상을 더 높이 체감하고 시니어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 이거 왜 그럴까요? 일단 정책적으로 1번 최저임금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인상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주니어들의 이탈이 잦아졌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호봉제도의 기반, 호봉제도는 필연적으로 윗직급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윗직급의 인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상액과. 그렇게 봤을 때에 밑에 직급이 사실상 호봉제의 불이익을 봤으니까 밑에 직급을 조금 더 올려주자라는 어떠한 그 트렌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봐서 이렇게 올려냈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에는 윗직급이 그 이득을 받고 한 3, 4년 전만 해도 아래 직급이 이득을 봤으면은 그럼 어느 직급이 지금은 가장 끼인 손해를 보고 있을까요? 바로 중간관리자 직급인 거죠. 그래서 임금 정책선을 이렇게 하후상박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는 S자형으로도 많이들 가요. S자형으로. 그렇게 설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직급, 자, 모양을 보시면은 S자의 곡선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기울기가 크지는 않지만 과장 직급의 페이밴드의 셀 레인지가 제일 높죠. 레인지 스프레드가. 레인지 스프레드가 높다는 얘기는 그 어쨌든 이제 과장이 차장이나 부장보다 그 조금 더 이제 높은 일만 잘하면 높은 보상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과장 직급에서 성과에 대한 몰입을 강화하고 그래서 중간값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중간 관리자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이렇게 한번 설계해 놓은 뒤에 계속 2년도, 3년도 전부 다 과장 직급 밴드를 조금 들어 올린다라고, 과장 직급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가파른 S자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이밴드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맥스 민값이 아니에요. 맥스 민값은 숫자에 불과하고 이게 실제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레인지의 값인 거지, 이게 예를 들면 부장 맥스 값을 9,100으로 찍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9,100을 받는 구성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범위에 있는 숫자에 불과하죠. 실제로 구성원의 보상값이 이런 X값들이에요. 이 X값을 보시면은 미디언 한 7, 8천에 머물러 7, 8천보다 밑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맥스값, 민값, 새로운 이제 그 범위의 값보다는 중요한 건 이 철학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드포인트 프로그레스, 즉 미디언을 연결한 이 인상률을 어디를 높여야 할 건지에 대한 것들, 오버랩, 하위 직급자의 고성과자가 상위 직급자의 저성과자보다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 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하나 레인지 스프레드, 같은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역량과 성과에 따라서 훨씬 더 차등될 수 있고 높은 성과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더 많은 어떠한 그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철학. 이러한 세 가지 철학에서 어느 정도의 숫자를 찍을 것인지가 제일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이 숫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경영진에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인사 그 직책자분들이나 실무진분들 마찬가지이겠죠. 이 숫자 보시면은 야, 부장이 9천이라고? 내가 9천인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임원분들이. 그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설명이 안 되면은 이 값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한 제조업에 대한 밴드인 거고요. 혹시 확실히 위계를 중시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오버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밴드가 의미가 있었던 거는 G3가 통합됐거든요. 과, 차, 부장이 통합된 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과차부가 이제 같은 역할을 수행하니까 보상도 이제 같은 철학 안에서 가자라는 개선 포인트가 담긴 내용인 거죠. 이거는 아니었고 실제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밴드를 이렇게 잘게 나누어서 설계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나누어서 설계하니까 레인지 스프레드 거의 뭐 10% 세이죠.
아무리 제일 높아도 20%를 못 넣습니다. 그리고 오버랩 발생할 수가 없고요. 이런 밴드는 이제 과거에 호봉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밴드를 활용을 할 때에 나 밴드 잘 못하겠으니까 일단 호봉제 기준으로 그려주세요 라고 하고 직급 통합 이렇게 통합할 수 있고 이렇게 통합할 수 있고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데도 직급 통합은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쨌든 페이 밴드는 설계하고 싶은 기업들에서 이런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호봉제 설계를 할 때에 그 성과 호봉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갖고 온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까 호봉 테이블을 보시면은 호봉 테이블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 보시기 전에 호봉 테이블이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1세대 1세대 호봉 테이블이라고 하면 단일 호봉 테이블이었어요. 호봉 1, 2, 3, 4 쭉 가서 막 거의 막 60호봉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게 이 구간별로 여기까지는 뭐 사원, 여기까지는 뭐 조장, 여기까지는 반장 이런 식으로 호칭 정도만 구분이 되어 있었고 직급별 통합되어 있는 밴드를 썼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이게 안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 사원 4년차 이후에 조장 1년차로 가야 되는데 얘는 조장 1년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장 1년, 사원 1년차를 승진을 안 시키면 얘를 매핑할 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승진시킬 수밖에 없겠죠. 자동 승진인 겁니다. 이런 것들의 폐해 때문에 2세대 직급별 호봉 테이블이 나옵니다. 직급별 호봉 테이블을 보여드리면 직급별 호봉 테이블은 조금 넓습니다. 사원, 조장, 반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호봉은 똑같아요. 호봉은 1호봉부터 60호봉까지 있습니다. 단 사원이 체류할 수 있는 표준적인 호봉 테이블이 여기까지 있어요. 한 4원, 4년차까지 있고 그 다음은 조장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락을 우리가 상정을 해요. 그래서 4년차 뒤에 5, 6년차는 조장보다는 좀 낮게 이 조장 1년차보다는 낮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급별로 호봉을 쪼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락을 시킬 수가 있고요. 승진 역량이 되지 않으면 승진을 안 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이 사람이 뭐 사원 20호봉으로 극단적으로 갔다라고 하면 여기 동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직급별 호봉 테이블인 거예요. 직급별 호봉 테이블. 자, 보시면 이건 제가 이제 설계했던 호봉 테이블인 거고 성과주의형 호봉 테이블이었습니다. 자, 먼저 사원부터 보시면은 사원에서 이제 자 피치가 이제 그 직급에 따른 이제 호봉 인상액을 의미를 합니다. 똑같이 300원씩 인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150원으로 깎이죠. 인상액이. 그 말인즉슨 자 여기까지는 네가 체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장으로 가라. 못 가면 기존보다 낮은 인상액이고 조장으로 가면 높은 인상액을 주겠다. 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강조하는 건 두 개죠. 하나 승진이 가가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다. 즉 되거나 안 되거나 누락을 상정한다. 두 번째 누락이 되면 기존보다 디메릿을 주겠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승진 디메릿이 됐죠. 승진 디메릿으로 인해서 이제 피치가 낮아졌는데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는 이제 조합이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호봉 테이블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런 이제 동결, 사실 동결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로기준법 어느 노동법에서도 임금 인상은 무조건 해라라는 법령은 없어요. 최저임금 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그 당해년도에 최저임금을 정할 테니까 그거 이상으로만 주라라는 내용이지 매년 임금 인상을 최저임금이 올라간 퍼센테이지만큼 1.7%만큼 올려라 없어요. 해도 됩니다. 동결. 근데 이제 어려울 수가 있겠죠. 어렵다라고 하면 피치라도 꺾어서 쭉 호봉 테이블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직급별 성과주의 호봉 테이블을 설계를 해놨고 그럼 평가를 하면 평가에 따라서도 차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호봉 인상 그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호봉은 이제 1, 2호봉 보통 2호봉씩 올라가더라고요. 많은 테이블을 보면. 그래서 이제 B등급을 받으면 2호봉이 높아. 승호 이제 승진이라는 표현을 이제 썼지만 이제 승급이라고 하죠. 혹은 승호 승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B등급이라는 2호봉이지만 S는 4호봉, C등급 이하면 호봉 안 시키겠다, 승진 안 시키겠다, 이런 그 1호봉만 승진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주용 호봉 테이블을 일단 직급별로 찢어놓은 다음에 승진 누락을 상정을 하고 승진이 누락이 됐으면은 인상액을
저하시키는, 그리고 또 평가 등급에 따라서 승호분을 차등하는 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쉬워요. 그 생산직 호봉제는 여기서 이제 생산직 대상이었지만 뭐 사무직도 호봉제 쓰는 경우 되게 많죠. 호봉제에서 이제 성과주의를 가미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페이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임금 인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페이 밴드는 크게 세 가지 임금 인상률을 상정을 합니다. 하나는 베이스업, 기본 인상률이죠. 왜냐? 페이 밴드는 평가에 따른 인상률, 메리트 인크리즈가 이제 가장 기본이었기 때문에 평가 등급 D등급을 받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래도 이제 평가 인상은 제로이지만 일괄적으로 이 SABCD 받은 모든 근로자에게 한 1%씩은 올려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계비 보장 목적에서 베이스업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베이스업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하셔야 될 건, 자, 베이스업 1.1% 올라간다. 당연히 통상임금이겠죠. 근데 여기서 D등급 0%로 했잖아요. 그럼 우리 메리트 인크리즈에 있어서 임금 인상률은 그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 D등급 받으면은 임금 인상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업을 상정을 하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승진 인상도 저희가 이제 그 승진 정액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밴드 위치만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크게 페이밴드는 기본 인상과 평가에 따른 인상, 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인상, 마지막으로 승진 인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메리트 인크리즈라는 평가 인상률부터 보자면, 자, 이게 설계하는 방법은 D등급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요. 사원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왜냐? 아까 믹스 보여드렸죠? 믹스를 보시면은 사원급의 믹스가 관리자급의 믹스보다 낮죠? 이게 변동급입니다. 변동급. 라고 하면 기본급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급 비중이 높잖아요. 절대액은 당연히 이 사람이 높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이 비중이 높고 비공급이 낮기 때문에 성과급에 대한 포션은 낮게 가야 되고요. 기본급 인상에 대한 포션은 높게 가야 돼요. 그래서 B등급을 기준으로 기준 인상률을 결정할 때에는요. 윗직급보다는 아래직급을 기준으로 이제 기준 인상률 3%로 설계했다라고 하면 대리로 갈수록 2.5%, 과장 2%, 차장 1.5%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같은 직급일 때의 평가 등급에 따라 D등급은 1.5%로, S등급은 3%로, 5%로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직급과 평가 등급에 따라서 메리트 인크리즈 테이블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 역시 이런 직급 구분 없이 이것만 기준으로 설계했다라고 하면은 이 차장 이상, 과장 차장 그 시니어로 갈수록 임금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가사 3%와 1.5%로 이제 1.5%포인트 갭을 뒀다고 하더라도 사원급의 임금 인상 액보다 차장급의 임금 인상 액이 높을 겁니다. 왜냐? 모수가 높으니까요. 인상률이 낮아도 모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사원급을 기준으로 메리트 인크리즈 테이블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잡고 직급별로 이제 위로 갈수록 낮게 설계한다. 그리고 이제 같은 직급에서는 같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도입 단계 이렇게 성과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보시죠. 이제 여기 이제 C등급도 아예 제로로 하고 이제 도입 단계에는 D등급 제로로 못하고 근데 우리가 평가에 대한 그 인상률을 제로로 할수록 통상임금에 대한 그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연계 단계 정도의 D등급은 제로 정도로 할 수 있다라는 이 정도로도 설계해도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임금 인상 페이 밴드 구간에 따라서 임금 인상률이 차등되는 것들을 나타낸 거고요. 보시면은 그 상중하로 나누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장 밴드라고 하고요. 미니 5천만 원이고요. 맥스가 8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사람은 가장 막 들어와서 5,100만 원. 이 사람은 6천만 원. 이 사람은 7,2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같은 과장 밴드이지만 조금씩 다르죠. 근데 이제 페이 밴드는 맥스를 관리하는 기준은요. 맥스 밖에 있는 아웃라이어들을 최대한 없애기 위함이에요. 아웃라이어가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페이밴드 레인지를 좀 높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 레인지를 아무리 넓게 한다고 하더라도 캡에 달락말락하는 구성원이 있으면은 이들에 대한 어떤 그 감액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야 캡에 닿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페이밴드의 위치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 B등급을 받아서 2% 인상률을 받아간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직급에는 2%, 100% 주고요.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 1.8%, 1.8%, 그 다음 직급은 그 다음 위치는 1.6% 정도로 조금씩 감액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임금 인상액 자체는 그 이 사람들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할 수는 있겠죠. 그게 결코 어쨌든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뚫고 나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급보다는 어쨌든 연차도 높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함에 따라서 이 총보상은 이 사람들을 훨씬 더 높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급 자체는 이렇게 설계를 하지만 그 총보상 자체는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우면 그냥 참고적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런 철학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제대로 된 페이밴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페이밴드라고 설계를 했는데 이런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이 그냥 레인지만 그려놓으시면요. 다 구성원들 여기 닿아요. 캡에 닿기 때문에 우선 여기 오밀조밀 모여있기 때문에 이 캡도 올려내는데 시간 쓰고 이 캡이 제대로 그 설계가 되어 있는데도 더 높이 올려내면은 이 캡에 닿아 있는 어떤 그 장기 체류 저성과자들이 또 보상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그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승진 인상이고요. 밴드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과와 역량을 중시합니다. 승진은 뭐죠? 연차와 연공과 역할의 변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밴드에서는 승진했을 때 별도로 보상을 주지 않아요. 다만 예를 들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대리 그 당시의 연봉이 과장 민값보다 낮다라고 하면 민값으로는 맞춰줍니다. 그러나 그 직전 연도 과장 그 직전 밴드에서 그 받던 급여 수준이 그 다음 밴드에서의 그 민값보다 높다라고 하면 별도의 승진은 없어요. 이게 바로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슬라이딩과 초임 인상 기준을 보통 많이 활용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아예 임금 인상액을 체감하지는 않겠죠. 승진을 할 정도면 어쨌든 이 사람은 승진 인상액은 없지만 평가 인상액은 높겠죠. 평가 인상액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임금 인상률 자체는 꽤나 높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적당한 반투명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너는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 승진을 했고 올해 기본급 인상률은 8%야 라고 얘기하면 됐지. 여기에서 너가 평가 인상률은 슬라이딩에서 0%고 승진 인상률은 0%고 평가 인상률은 8%야 라고 굳이 쪼개서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왜 나 승진했는데 승진 인상률이 0%야? 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 승진했고 올해 기본급 인상은 8% 됐어 라고만 보여줘도 전혀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적당한 불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구성원들이 아니 왜 승진했는데 승진액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런 이상한 제도가 돌아오는 거예요. 승진 가급이라고 하면 밴드에서 이동을 했지만 그 민값으로 이동을 했지만 더 추가적인 보상을 액이든 율이든 주는 겁니다. 정액 혹은 정률 방법에 따라서 승진을 하면 그에 맞는 추가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문제점은 뭔가요? 이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밴드 중간 이상의 위치를 하죠. 그럼 이 사람 이 정도 갔을 때 아웃라이어가 되거나 혹은 이제 과다하게 우리가 이 사람 보상 인상을 억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이상한 기형적인 관리가 돼서 종국에는 이 상한을 확대해야 되는 모습으로 급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승진 가급 형태보다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게 예시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보시면 이제 밴드 1에서 밴드 2로 이동을 할 때에 그 밴드 2의 이제 민값이 5,100이면은 그 민값보다 낮은 4,500만 원 혹은 4,000만 원짜리 근로자들이 승진을 했다라고 하면 5,100으로 가고요. 임금이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7,000만 원짜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밴드 2에서도 5,000만 원보다 이미 높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임금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급에 대해서 운영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에는 운영 방침을 먼저 정해야 되죠.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1번 평가,
인상률, 2번 승진 하고 3번 베이스업.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정을 하시고 이 사람은 고성과자, 중간성과자, 저성과자이고요. 굉장히 이제 여기는 메리트 인크리 탭을 세게 잡았어요. 그래서 20년차에 2억이죠. 고성과자라고 하면 계속 S만 받으면은. 그래서 이제 2억 보고 갈만한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설계했지만. 근데 어쨌든 시뮬레이션에 불과한 거고요. 그래서 평가 인상률, 기준 인상률 B등급 기준으로 해서 뭐 3%, 한 1.5%, S등급 3%, D등급 뭐 0%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쭉 하다가 한 6년차 정도에 승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승진하고 슬라이딩하면 얼마가 되고 승진하고 슬라이딩하면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이제 현업에서 중시해요. 저도 이제 컨설팅 할 때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혹은 재원은 어떻게 듭니까? 라고 하는데 그 전에 시뮬레이션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기준을 할 때 인상률을 몇 %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먼저 결정을 해 두시고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이제 모습이 달라요. 첫 번째 모습은 이 사람이 성과에 따라서 차등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다면 두 번째는 밴드를 설계를 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웃라이어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밴드를 발생했을 때 아웃라이어가 발생을 했으면은 이 밴드를 조금 더 위로 위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한 밴드를 한 3년, 4년 정도 쓴다고 하더라도 많이 안 나오고 튼튼하게 있는지를 보기 위함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밴드를 설계한 뒤 1년 차에는 아직 많이 없죠. 근데 아웃라이어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웃라이어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연도 보면 아웃라이어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아웃라이어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예요. 한 개, 승진. 아웃라이어란 얘기는 해당 직급에서 고연봉자란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고연봉자이고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하면 승진해야 된다. 근데 두 번째,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고연봉자이긴 하지만 능력에 따라서 쭉쭉 임금 인상한 케이스가 아니라 평균 인상률 B 혹은 C 등급 정도만 계속 받았는데 기본 인상률만 한 90년 먹어가지고 아웃라이어가 된 거다. 즉 장기 체류한 저성과자다라고 한다면은 이 아웃라이어를 방출해야겠죠. 아웃플레이스먼트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웃라이어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먼저 그 유형을 구분을 하신 뒤에 적당한 조치를 하셔야 돼요.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사람들이 저성과자가 아니라 적당한 연차에 승진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3년차에 또 누락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겠죠. 그 다음 연차에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 역시 이렇게 이 사람들 중에 일부 역시 그 다음 연도에 승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밴드를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제 임금 인상을 적용을 받아서 아웃라이어는 되지 않는지, 승진은 제대로 제때 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드가 튼튼하게 잘 넓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 밴드는 좀 좁게 설계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부장직급의 9,300만 원의 숫자가 찍히는 걸 굉장히 부담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초안은 9,800 정도로 설계를 해갔는데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있는 숫자들이 조금 더 넓어지겠죠. 조금 더 이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아웃라이어 발생이 안 되고 조금 더 이제 그 여유 있게 승진할 때까지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다소 조금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시뮬레이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좀 갖고 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무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직무급이라고 하면 우리 공공기관 아닌데요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직무 가치에 기반한 보상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조금 트렌드가 그렇게 좀 변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직무 기반의 인사관리에 초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직무 분석을 하면요. 이걸 가지고 직무 기술서 기반의 R&R 정립할 수가 있고요. 이게 가장 기초예요. 그리고 이거 기준으로 직무 평가를 통해서 수당 같은 것들 기본급 관리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이제 보상 관련된 거죠. 이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이거 기준으로 CDP 수립할 수 있어요. 직무 기술서에 전 직무, 후 직무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채용 다음에 인사 기획 다음에 또 재무 기획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 즉 경력 경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직무 기술서에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평가할 때 좋습니다. 왜냐? 직무 기술서가 있으면은 직무 기술서에 이 직무가 어떠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이 직무의 대표 과업들은 무엇이고 그것들의 주요 업적 지표는 무엇인지도 적을 거예요.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기술서를 뽑아놓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조금 더 응용한 직무 평가까지만 되어 있어도 그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전후 순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마일스톤을 다져놓는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에 대한 절차를 한번 쭉 말씀드리고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직무 분석을 할 때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직무 분류 체계라는 것들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직무 분류 체계는 조직도랑 유사하게 생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고요. 조직은 기능 중심의 조직이 규모에 따라서는 타당할 수도 있지만 조금 규모가 커지면 사업부제 조직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컨대 뭐 사업부 뭐 S전자라고 하면 모바일 사업부가 있고요. 뭐 가전 사업부가 있고요. 반도체 사업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모바일 사업부에서도 HR이 있고요. 반도체 사업부에서도 HR이 있고요. 그 백색 가전 사업부에도 HR이 있어요. 자, 보면은 사업부제 단위로 조직도가 재편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업 밑에 중복되는 기능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도 영업도 있고 뭐 생산도 있고 이러겠죠. 물론 공정을 같이 쓰면은 여기 이렇게 생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과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데 직무기술서를 쓰기 위해서 직무는 어쨌든 기능이라는 어떤 그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물론 직무기술서가 사업 단위로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업무가 어렵더라고요. 직관적으로 이해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기능 중심으로 직무분류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직무분류 체계를 설계를 할 때 기능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직도와는 다른 모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은 HR 기능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뭔가 이제 그 직군 분류에 따라서 뭐 영업, 마케팅, 뭐 여기 이제 스텝, 경영 지원이 있으면 여기에 하나의 직무로 통합돼서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도 사업 부제의 조직과는 다소 다른 모습의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 모습이고 유사한 기능끼리는 묶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무 분석을 했으면은 직무 분석의 단위가 여기 원칙적으로 이 직무예요, 직무. 이 모든 직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갖고 직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직무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직무 평가에 대한 지표, 요소를 뽑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무 평가를 요소를 뽑는 일은 크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헤이 가이드 차트라는 모델입니다. 헤이 가이드 차트, 헤이는 이제 글로벌 컨셉트 펌, HR 펌 중에 하나이고요. 가장 유명한 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지표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헤이의 관점만 차용하는 거고요. 요 평가 지표는 여러 가지 풀링을 하셔가지고 구성원들 설문을 하셔도 되고 임원분들 직책자분 설문을 하셔도 되고 HR 임원이 찍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머서도 툴이 있는데 머서에 대한 툴도 이것보단 요소는 달라요. 그래서 어떤 요소를 쓰던 간에 관점별로 골고루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인풋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구성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떠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어떠한 난이도가 드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신경 써야 될 과업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동료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의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즉 인풋,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행자에게 필요한 요구 요건이 뭐야? 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스루풋은 직무 자체를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직무 자체가 어려운 직무인지 혹은 직무 자체가 아니라 환경이 어려운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재무, 회계, 직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재무회계 직무의 업무의 난이도는 높겠죠. 그러나 직무 수행의 여건은
재무회계 직무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일과 절차들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렇게 다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을 수 있고요. 법제처 혹은 이제 뭔가 이제 이런 그 관할 세무서 이런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자료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 직무 자체 환경 자체는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자체 난이도와 환경의 난이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럼 이 결과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직에 파급력을 미치는 결과물인지 또 내가 이 산출물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인풋, 스루풋, 아웃풋 모든 관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요소가 설계되어 있어야겠죠. 설계한 뒤에 평가별로 요소별 가중치를 평가를 합니다. 같은 이제 그 평가 요소라고 하더라도 기업마다 어떤 회사는 직무의 인덱스가, 어떤 회사는 어떠한 직무의 범위의 다양성이, 범위의 경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직무 난이도에 대해서 또 설문조사를 해서 각각 개별 가중치를 결정을 하고 이렇게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이렇게 가중치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 정도 가중치로 나올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직무평가를 시행을 하고요. 직무 중심 보상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무평가입니다. 직무평가. 직무 상대적 가치를 평가를 해서 보상을 차등하는 그 레셔널을 뭘로 가져갈 것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직무평가는 이것만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직적인 연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무라고 하더라도 혹은 이제 그 영업 재무회계에 있는 구성원과 예를 들면 영업 지원에 있는 구성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재무회계에 있는 신입사원, 그러니까 직무 가치 자체는 재무회계 직무가 높습니다.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사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영업 지원의 과장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거부감을 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은 해줘야 됩니다. 재무회계 직무의 가치가 높지만 그래도 같은 사원끼리 비교하면 너가 높이 가져갈 수 있지만 과장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시니어가 좀 높이 가져가자라는 이렇게 연공에 대한 위기에 대한 걸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 그 높은 중간 연차 혹은 시니어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저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유형들로 직무급을 설계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기본급을 직무급화하는 방법과 수당과 성과급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의 이 방법은 거의 이제 잘 못 써요. 전체 이제 베이스 샐러리를 직무급을 잡 베이스 샐러리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급 중에 기본급 중에 일부를 직무 수당이나 직무 성과급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직무 가치를 차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직무 평가를 하면 그레이드를 나눠요. 그러니까 직무 평가에 따라서 개개의 보상을 연결하지는 않고요. 등급화해서 그 등급에 같은 보상을 매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 그룹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니어와 시니어, 즉 이제 여기는 이제 대리 이하, 여기는 대리 과장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급여의 차등을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2배 정도, 원래 이제 이 안을 제시를 했지만 결국 거의 공공기관 직무급을 도입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무늬만 경평에 쓸 정도만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보통 어쨌든 이걸로 보시면 더 편하시죠. 이제 시니어가 그래도 주니어보다 2배 정도 받아갈 수 있도록 이라고 해서 좀 그 다른 방식으로 설계한 모습이라 그 직급 위계도 함께 고려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무급도 설계할 수 있다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한 15분, 13, 4분 정도 쉬었다가 직무 중심 성과급 설계하고 총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